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대통령 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자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두 후보가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며 접전을 펼치고 있어서 이번 토론회가 대선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됐었는데 잠시 후 토론에 대한 시장의 평가 짚어보고요. 미 대선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쟁이란 단어 들으면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시험 경쟁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사회가 혁신과 성장을 하기 위해선 경쟁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업 간의 경쟁이 어떻게 산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계 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고요? 네, 이제 공식 통계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이제 8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를 했고요. 이걸 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 대출 잔액 전월 대비 9조 3천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130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조 3천억 원. 이 증가폭은 전월보다 72.2% 증가한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집값이 한창 고공행진했던 그 시기 2021년 7월이었는데요. 당시에 9조 7천억 원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을 또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건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0.5% 거의 제로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금 우리 금리가 3.5%니까요. 지금 대출자들은 고금리를 감당하고서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런 수요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늘 그렇지만 가계대출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었는데 주택담보대출만 8조 2천억 원이 증가를 해서 890조 6천억 원까지 불어났고요. 이 역시 2004년 주담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가계대출 35조 1천억 원이 증가를 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역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8월 전에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매달 크게 늘어오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렇게 유독 8월에 대출이 급증한 거죠? 네. 일단 주택 시장을 보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집을 사려는 매수 우위 여전히 뜨겁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빨리 대출을 받으려는 이런 수요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3월에 한 4만 호 정도였는데 7월 보니까 4만 8천 호까지 이게 늘었거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7,000호에서 이게 27,000호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 상승 기대에 따라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이런 추세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됐고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2배로 더 높이는 강화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더해서 은행들은 또 금리 올리고 각종 대출 조건 까다롭게 하면서 이대로 두면 차주들이 대출받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늦기 전에 8월까지는 대출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출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른바 이제 주택 매수 심리 입장에서 보면 영끌을 할 마지막 타임이라고 생각한 차주들이 막차를 탄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달의 특징을 보면 신용대출 이런 이제 기타 대출로 묶이는 부분인데 1조 1천억 원 또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게 6월과 7월에는 다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에 증가로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주담대 대출 규제가 지난달부터 강화되기 시작했으니까 일종의 신용대출로 탈출구를 찾는 차주들이 역시 이것도 많아진 일종의 풍선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9월부터가 이제 관건이겠죠. 한국은행은 일단 주택 거래량을 보면 8월에 다소 줄어든 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 폭도 다소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죠.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에 그쳤다고요? 네, 통계청이 오늘 8월 고용 동향 발표를 했는데 지난달에 15세 이상 취업자 2,880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3천 명 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업자 수 증가폭만 보면 5월에 8만 명, 6월에 9만 6천 명 이렇게 10만 명을 밑돌았다가 7월에 17만 2천 명으로 이제 늘면서 크게 반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까지 두 달째 10만 명대를 유지를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유지를 해서 괜찮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연초와 비교를 하면 확연히 줄어든 거거든요. 네. 연초에는 뭐 30만 명 이렇게 웃돌았고 4월까지도 보면 26만 명 이렇게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네. 그때와 비교를 하면 일자리 증가세가 역시 둔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8월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기후 상황 이런 것도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업 경기나 뭐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기본적으로는 반영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8월에 폭염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요. 뭐 정보통신업 10만 1,000명, 뭐 기술서비스업 9만 4천 명, 운수 창구업 9만 4천 명 이렇게 증가했는데 건설업이 8만 4천 명 감소를 했습니다. 이 건설업 취업자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게 2013년에 산업 분류를 재편한 이후 최대폭 감소였거든요. 네. 그 외에 뭐 도매 소매업 5만 5천 명, 농림어업에서도 4만 명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8월에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건설업의 경우는 이제 건설 현장이 다 야외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서 건설업 취업자 수도 이렇게 역대급으로 감소를 한 것이다. 계절성이 분명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연령별로 보면 역시 고령층 일자리만 늘고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하는 이런 구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28만 6천 명, 70세 이상 11만 1천 명, 75세 이상 5만 2천 명 이렇게 늘었는데 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 4천 명, 6만 8천 명 쪼그라들었습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세에서 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 2천 명 감소를 하면서 역시 22개월 연속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게 구직 활동을 단념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중에서도 보면 지난달에 그러니까 특정한 이유가 없이 그냥 쉬었다라고 이제 집계된 인구가 256만 7천 명, 1년 전보다 이게 24만 5천 명 증가를 하면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쉬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 네. 노동시장에서 이제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일할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고 이건 결국 우리 고용시장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그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네. 6만 4천 원대로. 네, 64,900원. 네, 네, 1,300원 주저앉았거든요. 떨어졌네요. 네. 이게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네. 신저가를 계속해서 새로 쓰고 있어요. 좀 과하다는 인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 네. 뭐 바로미터격인 엔비디아 주가도 계속해서 부침을 겪었고 이런 것들을 영향으로 뭐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연일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상반기에 많이 샀었는데 지금 네. 180도 다른 양상이 팔자로 돌아섰죠, 완전히. 네. 이달 들어서만 지금 2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으니까요. 네. 사실 코스피 지수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도 시총1위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네.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함께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판매 부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성장성의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향해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적용을 했는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 HBM을 중국에 판매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중국의 H밴 판매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대외 리스크들도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겹치고 겹치면서 결국 10만 전자를 외쳤던 증권가 눈높이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탄력적으로 살아날 거다. 이러면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0만 원을 다 훌쩍 넘겼거든요. 최근에 계속 낮아져서요. 네. 10만 원, 11만 원, 뭐 어떤 증권사는 10만 원 밑으로 지금 하향 조정한 증권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전망이 너무 무색해지는 네, 주가네요.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호우 경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 오늘 3시 55분에 전북 부안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고요. 또 4시 5분에는 전남 완도 지역에 역시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신 곳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역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요. 또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급류에 휩쓸리거나 침수 위험 있는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역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또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요.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이제 농작물이라든가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하시고 비닐하우스 잘 결박하시고 또 과수 지주 시설을 단단히 고정하는 등 미리 대비하고 이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은 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3시 55분 전북 부안 지역, 4시 5분 전남 완도 지역에 호우 경보 발효됐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4시 17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올 11월 5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박빙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목했는데요. 토론 전부터 월가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분주하기도 했죠. 자,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끝난 첫 TV 토론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좀 살펴보고요. 대선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ET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토론 지켜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좀 정리를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제 밤이니까 이제 네. 오늘 이제 우리나라 밤에 이제 미국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평론가분들의 말씀을 좀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니까 네.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된다라면 네. 예, 서로 그 토론할 때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이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TV 토론이 지나고 한두 시간여 이후부터는 네. 나스닥 선물이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변동폭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약간 하지만 올라오고 예, 있다고요? 올라오고 있다라고 네. 본다라면 자,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해리스 부통령을 이제 우리가 민주당에서 주자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을 주자로 내세워서 싸워볼 만하다. 이런 인식들을 이제 이제 많은 분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TV 토론에서 우리가 7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의 TV 토론 이후에 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이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갑작스럽게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통을 물려받았죠. 네, 바통을 물려받았죠. 근데 이제 뭐 TV 토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히 노련미가 있었을 거고 네.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여기서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것이냐라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비교입니다. 물론 네. 누가 잘했냐라고에 대한 뭐 어떤 판단보다는 어쨌든 선거 결과라는 것은 민주당을 찍을 것이냐 공화당을 찍을 것이냐 둘 중에 한 사람 찍어야 된다라면 과거에는 야 이거 바이든 대통령을 다시 찍어야 된다라는 민주당 지지자
지지자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해리스 부통령이 어쨌든 나름대로 입장을 확실히 보였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가 이 TV 토론이라는 것이 그 아젠다를 놓고 깊게 토론하기보다는 네. 90분가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 결국 이제 30분이나 40분이었죠. 100분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원래 주어진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깊게는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다 아무래도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끊어쳐야 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슈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첨예하게 서로 양쪽 지지자들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차분하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르크스 주의자로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후보가 잘 받아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좀 대등한 분위기에서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스닥 선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왜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보다는 좀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지금 해리스가 그러니까 토론이 끝나고 나서 네.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조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렇게 게 좀, 그게 예. 나스닥 선물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보시는 있어서 거죠? 보면 네.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쏠림 현상이 있었죠. 네.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남으로써 민주당에서도 그때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상하의원 선거에서 하원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 더 컸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네.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면 네.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길 걸로 봤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대등하게 함으로써 네. 시장에 있어서는 이제는 대등한 관계다. 그러면 한쪽의 쏠림 현상을 경계하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내용 저는 처음부터는 못 봤어요. 네. 중간부터 봤는데요. 시간상. 근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면 가장 그 쟁점이 됐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일단 양쪽 지지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먼저 문제시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 경제 정책이라든지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는 것들은 그들은 인권 소수자 뭐 이런 부분들인데 낙태 문제가 있거든요. 네, 네. 낙태 법안이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주에 이제 위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좀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한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좀 정정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있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그 로데 웨이드인가요? 예, 그 판결을 폐기한 게 트럼프의 잘못이라고 책임이라고 못 바꾸면서 이제 해리스가 당선되면 낙태권 보호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주자들이 하는 것이 대립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언사,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계산된 자극적인 언사겠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낙태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부딪혔고 네. 그렇다고 그런 거 이제 맞받아치는 것은 결국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국경 봉쇄 얘기. 이런 이민자들 얘기. 네. 지금 현재 미국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이민자들 때문이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관된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리스 후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네. 부분들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컸던 것들은 이런 거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현직 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를 현재 이끌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어떤 권한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는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침체기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상대적인 얘기. 현재보다는. 현재보다는 이제 미래에 우리 이렇게 나가자라는 얘기. 맞아요. 거기에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만 동안 뭐 했냐. 이제 와서 미래는 뭐냐라는 구서 추궁하는 맞받아치면서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념적인 그러니까 가장 서로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갖고 있었던 아젠다를 건드리고 네.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제 역시 귀결되는 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트럼프가 추격하고 있습니다만 해리스가 잘 넘어가는 분위기 어쨌든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쟁점이 미리 이제 토론회에 나올 쟁점이었다고 다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혹시 우리나라 산업과 좀 기업이 주요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근데 이번 미국 대선 부분을 보면 네. 서로 공통된 공통 분모도 있지만 서로 간에 너무 첨예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네.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네. 이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네네. 이제 그 과실을 이제 얻어야 될 시점에 대통령이 바뀌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이든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에 대해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누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전제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친환경 정책들을 바꾸겠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뭐 이제 후보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표심을 자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현재 지금 면에서요? 미국의 네. 선거 구조는 50개 주 중에서 네. 7개 주에 따라서 형태가 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합주요. 네. 미국도 아무래도 지역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륙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자들이고요. 네. 양쪽 동서 양쪽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딱 접점에 7개 주가 있습니다. 아. 7개 주에서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지금 7개 중에 우리가 이제 디트로이트라든지 네. 이런 뭐 펜실베니아, 미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결국 선거라는 게 민심을 얻어야 되는 건 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워진 거다라고 어떤 표심을 자극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하의원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다 바꾸는 건 아닌데 몇 명씩 바꿉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려면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장악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네. 의회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면 이 법을 바꾸기는 그럼 쉽지 않을 수 인플레이션 있다. 감축법, IRA하고 반도체 지원법, 칩셋 같은 것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럴 수 말씀이세요. 있죠. 이건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거죠. 만약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네. 뭐 미국은 정치공학적으로 뭐 내주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되면 IRA 법이 폐지돼 이런 식의 논리는 조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논리다. 이렇게 어쨌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장려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뭐 생산 보조금도 주고 연구개발 지원금까지 해서 많은 그 돈을 지원하는 게 주된 골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8조, SK하이닉스도 6,200억 원의 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예정 아닙니까? 근데 그 반도체법이라든지 네. 지금 어저께 통과된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네, 네. 서로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큰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고 네.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신재생을 쓰느냐 아니면 화석연료를 여전히 쓰느냐 네. 이 부분에 따른 우리의 이제 그 관심이 좀 쏠려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신재생이라든지 이건 미국 내 얘기고요. 네. 반도체법이라든지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 미국 안보와 직결된 부분들이거든요. 아, 네. 근데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안보에 관련한 여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렇겠죠.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토론 전에는 이번 토론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저 방금 전에 이제 뉴스를 봤더니 토론 끝나고 나서는 토론 한 번 더 하자고 해리스 측에서 지금 그 트위터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X에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뭐 생각해 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지금 이제 선거 참모들은 잠 못 잘 겁니다. 이제 네. 분석해가지고 이제 할 텐데 이게 이제 TV 토론이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유권자들이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7월달 TV 토론 때문에 바이든이 물러나고 해리스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토론의 영향력이 중요하고. 컸던 거죠. 네. 그래서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네 번의 역사를 잠깐 얘기하면 60년 케네디 닉슨 때 네. 케네디가 이제 젊은 이미지로 당선이 됐었고 80년 레이건 카터 때 또 네. 레이건이 또 어떤 활성화된 이미지를 줬고 2000년 부시와 고가 붙었을 때 네, 부시의 부시가. 소탈한 면이 네. 이런 분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16년도에 트럼프하고 클린턴이 붙었을 때 클린턴이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트럼프의 파격적인 스타일이 백인들 표를 몰면서 선거제를 바꿨기 때문에 네. 이 TV 토론이 꼭 누가 정말 착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이미지도 필요하지만 대중들의 이미지를 확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선이든 뭐 이제 뭐 총선이든 이런 TV 토론 보지 않습니까? 예, 보면 반드시 토론을 잘했다고 그 사람이 당선되는 그렇죠. 아주 정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저는 그 트위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네. 해리스 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네. 이거 해볼 만한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를 이용해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해리스가 좀 잘했다라고 자체 판단한 거 아니야? 네. 그럼 해리스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여러모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정치공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와 달리 이제 미국 대선은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미국 대선 일정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경합주라고 앞서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그 경합주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50개 주가 투표를 하는데 네. 이쪽은 간접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선거인단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선거인단이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데 10명 중에 6대 4가 나왔다. 그러면 이 4도 6을 찍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 선거인단을 뽑는 게 대선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11월 5일 날 네. 이제 투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정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이제 뽑는 선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총 50개 주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 중에서 270명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이제 관건이죠. 근데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국 내륙 지방에는 공화당표가 좀 많고 네. 그다음에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민주당표가 많은데 경합 7개 주에 따라서 그동안에 승패가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요 위치를 보게 된다라면 동부의 위 펜실베이니아. 아래 네. 그다음에 서부에 2개인데 네. 애리조나, 조지아, 네.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위스콘신, 예, 네. 이렇게 7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누가 가져가는데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이번 토론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필라델피아에서 했죠. 네, 여긴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안에 있죠. 네. 여기에 선거인단 수가 앞서 언급드렸던 538명 중에 네. 19명입니다. 아. 19명이고 이게 공교롭게도 16년에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가져갔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에는 바이든이 가져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여기서 열렸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네. 이제 이제까지 그 여론조사가 계속 나올 때마다 금융시장이 좀 반응을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예. 출렁이기도 했고 그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과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분 거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을 가장 먼저 두 사람이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중앙은행 독립성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라서 금융시장이 쉬지만 네. 목요일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 내리거든요. 19일이죠. 네, 19일 날 내리는데 과거 금리 인하기에는 여당이 이겼고요. 네. 항상 그랬습니다. 금리 인하기. 금리가 동결되거나 올라갈 때는 여당. 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누구죠?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러니까 현재 지금 옐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금리를 좀 세게 내려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을 내가 하겠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네, 뭐 그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해리스 쪽에서는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페드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 보면 가격 통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을 지금 현재 우리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익을 좀 세게 갖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식음료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우리 표현하죠. 이게 무려 올해만 13%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못 올리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 소득세에 대한 증세를 해리스는 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세 공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이지만 트럼프는 확실히 우리가 소득세라든지 이제 감세 혜택을 이제 연장하겠다고, 특히 법인세로 가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네. 법인세는 그 원래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재임 기간에도 15%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의 법인세가 30%였고요. 네. 그래서 여야 합의로 21%로 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되면 15% 다시 내리겠다라는 아. 거고, 지금 해리스는 21%에서 오히려 28% 올려야 된다. 이런 거기서 아주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법인세를 많이 걷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연구된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든 30%에서 21%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줄어든 만큼 기업의 이익이 커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주가들이 올라간 거죠. 네.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또 반론은 뭐냐면 기업의 이익이 네. 어디로 갔느냐라고 네. 본다라면 결국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퍼지지는 않았다. 기업 내에 머물렀다. 네. 그래서 이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또 반론도 있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세금 걷어서 네. 분배하자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 논쟁은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있는 마찬가지인 거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제 관세까지만 얘기를 하게 된다라면 네.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해리스는 현재 지금 바이든의 정책을 유지를 하고
관세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이익을 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좀 과격하죠. 현재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60%. 그다음에 현재 지금 평균 관세가 다른 나라는 3%인데 네. 이거를 10에서 20%까지 올리겠다라는 부분들로서 현재 대척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제 뭐 각 후보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CEO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유형 무형의 이익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뭐 당장 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토론 직후에 또 했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권 문제, 네. 성소수자 문제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해리스 쪽, 그다음에 민주당 쪽을 지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또 나온 것들이 일부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또 해리스 지지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좀, 과거 이제 네. 트럼프하고 대척점에 있다가 트럼프 쪽에 이제 확 붙었죠.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요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도를 좀 넘은 거 아니야? 지지 정도는 좋은데 이렇게 푹 빠지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근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누가 그 반사 이익을 보고 피해를 보고 가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여러모리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주식 인구가. 네. 그런데 선거 전에 이제 미국 대선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아주 초미의 관심사예요. 지금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해리스 소위 이제 관련주라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캐리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IRA 관련주들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등의 일부 분석가들은 해리스의 이제 당선을 점치는 네. 얘기들이 나오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 그건 좀 빠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해볼만하다라는 것에서 하면 좀 그동안 잊혀졌던 거니까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부분 전기차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수혜주 피해주 여러분들 뭐 인터넷 검색만 하면 바로 0.1초 만에 나오지만 이거를 지금부터 장기 투자한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선거 결과를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네. 굉장히 나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지금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셔야지 한쪽으로 본다라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좀 베팅의 영역이겠죠. 선거 관련주가 그럼 그렇죠. 어떤 거예요? 선거 관련주라고 본다라면 일단 지금 해리스 관련주들은 신재생 관련주, 네. 바이오 관련주, 네. 그다음 뭐 이런 쪽들이 해리스 관련주라고 보면 네. 트럼프 관련주들은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 관련주, 네. 석유주, 자동차주, 그다음에 대중국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해리스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주라고 한다면 과거 자신이 좋아했던 그 기업체들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피해를 봤다는 거니까 네.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대선이 있는 해에 9월과 10월에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서 주가 부진을 겪었지만 대선이 끝난 11월부터는 결과와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다음해 5월까지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인 바 있다라고 비즈니스 포스트가 이제 그 보도한 네.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네. 그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네. 지금 더군다나 뭐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한 명이 어쨌든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입장에서 가장 만약에 내가 큰 자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 글로벌 펀드 매니저다라고 본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어렵겠죠. 네. 일단 조금 지켜보고 나서 네. 어느 한쪽에 지금은 우리가 앞서 이제 경합 7개 주도 8월 말에 조사한 거와 이번 달 초에 조사한 게 또 다릅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하다가 지금은 좀 해리스가 약간 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이게 또 이달 말이면 또 이 TV 토론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수치들입니다. 네. 9월 10월 달에는 일단 네. 좀 지켜보자라는 건데.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다면 무조건 쉬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 쉴 수 없는 게 이미 들어가 있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논외로 치고요. 네. 그렇다면 내가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냐고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던
해리스 대통령이 되던 네네.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이 지금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뭐냐면 걸까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고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어떤 누구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대세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대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생물보안법을 했는데 지금 네. 이제 그 공화당이 그 하원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이건 공화당이 통과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상원 당연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미국 안보화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게 된다는 건 인프라 투자. 네. 인프라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돼서 바이든 때 본격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혜주 피해주 찾기보다는 네. 누가 되든지 상관없는 상관없는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프라 주면 싶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인프라라고 거죠? 한다면 오늘 올라간 전력기기라든지 네. 아니면 건설 장비라든지 이런 네. 것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쟁이라는 게 네. 혁신에 꼭 필요한가에 네.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예. 이게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제목을 잡고 나시니까. 네, 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경쟁에 대해서 가장 공감 있게 들은 한마디가 네. 내가 하면 싫은 거, 남이 하면 좋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쟁의 가장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나는 경쟁하기 싫고 네. 남이 경쟁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음. 내가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네. 분명 경쟁에는 어떤 효과들,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남이 해줘서 그걸 누리면 내가 네. 좋다라는 내용들인데요. 결국 경쟁에는 두 얼굴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은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나의 수익을 갉아먹는 행동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쟁이라는 건 시장에서 리더로서의 위치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경쟁의 두 측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경쟁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조금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경쟁이 시장에서 얼마나 치열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네, 이제 벌써 지루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뭐 참 궁금해요. 네. 경쟁 수업을 들으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경쟁과 독점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그럼요. 겁니다. 네. 특정 상품 시장에 활동하는 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그건 독점 상태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다른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에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기업이 미래에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네. 이건 경쟁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 독점이나 완전 경쟁 상태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중간 어딘가에 이제 다 위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상적인 시장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점과 완전 경쟁 사이에 어느 지점쯤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할 텐데 네. 그게 많이 쓰는 지수가 그중에 러너 지수라는 겁니다. 러너 지수? 러너 지수는 지수. 네. 이 매출액에서 독점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뭐 이렇게 자세한 수식은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독점 이윤이 작다는 걸 의미하고요. 네. 독점 이윤이 작다라는 건 시장에서 실제 혹은 잠재 경쟁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네. 의미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경쟁을 측정하는 방법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률을 보는 겁니다. 네. 혹은 기업의 시장 진입률과 퇴출률의 평균값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창조적 파괴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네. 하는데요.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활동이 대체하게 된 과거 경제 활동의 비중을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과 창조적 파괴가 정비례 관계에 있을 거다라는 시각을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수식입니다. 네. 세 번째는 생산 집중도를 보는 겁니다. 매출 규모로 봤을 때 해당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네. 고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큰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고 수준의 집중에 도달한다는 건 네. 한 개의 기업이 그 시장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시장의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 시장에서의 생산 집중도는 1980년대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러너가 R이 아니라 L이군요. 그렇죠. 네, 네, 네. 에이브럼 러너 교수가 고안해낸 지수인데요. 그렇다면 경쟁과 혁신의 관계가 궁금해요. 예. 이제 좀 뜯어서 얘기를 해보면 기업은 누구나 다 독점 상태에 놓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겠죠. 네. 독점 이윤을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R&D에 투자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독점 상태를 만들고 나면 이 모든 비용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겁니다. 네. 결국 연구개발이나 이런 혁신의 과정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독점 이윤을 얻기 위해서인데 네. 이 관점에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그 이윤을 침해하는 행위가 생긴다면 네. 혁신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대표적인 게 경쟁일 거예요. 네. 그럼 경쟁이 심화될수록 혁신이 둔화되겠구나. 그래서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경제학자들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특정 산업 분야에서 경쟁의 강도가 세질수록 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 행태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네요. 네. 그렇죠. 그냥 네. 사고로 생각한 거랑 반대죠. 예, 예. 경쟁의 강도가 높을수록 혁신이 강해지고 성장도 더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이론이랑 실증 분석의 결과가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럼 네. 이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이론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어떤 전제가 우리도 모르게 깔려 있었던 거냐면 최초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만이 혁신을 한다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은 네. 그 혁신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윤이 없다가 네. 혁신이 성공한 이후에야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데 네. 일단 경쟁이 강화되면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결과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질 거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설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출발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실제 시장에는 두 종류의 기업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두 종류의 기업은 이 경쟁이라는 요소를 굉장히 다르게 바라보는 기업인데요. 네. 한 기업은 기술 수준이 아주 높은 기업입니다. 생산성이 되게 높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다른 기업은 기술 수준이 되게 낮은 기업입니다. 높은 기술을 가진 기업은 혁신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 수준이 낮은 기업은 이윤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어떻게든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이고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서 한 학급을 예로 들어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가 전학을 왔어요. 아. 그럼 이제 이 둘의 행태가 달라지는데요. 네. 뛰어난 학생이 전학을 오면 이 학급에서 최상위 수준에 있었던 친구들은 내가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반면에 하위권에 속했던 학생들은 이제는 그냥 공부를 놔버리게 되겠죠. 원래도 등수가 따라가기 하나 더 내려가는구나. 그렇죠. 원래도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 더 힘들어지니까 네. 에라 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는 거죠. 아. 기업들의 그래서? 상황도 이와 똑같습니다. 네. 첨단 기술 수준에 근접한 기업들은 경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혁신에 힘을 쓰는데 네. 첨단과 거리가 먼 기업들은 경쟁이란 현실 앞에서 낙담을 해버려요. 아. 실제 특허 출원 네, 건수가 네. 많을수록 기술 수준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가정한 연구를 해서 살펴보면 특허 출원수가 많을수록 기업의 혁신은 경쟁과 정비례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경쟁이 강화되면 오히려 혁신성이 감소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과 성장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경쟁이 첨단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가 결국엔 결정이 된다는 건데 네, 이게 바로 네. 성장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혁신과 성장이 국제무역에 주는 효과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수출 시장의 확장이란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되게 그 기술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럼 네. 시장이 넓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 기업들도 그 시장에 들어가서 같이 경쟁을 해요. 네, 시장의 규모는 커졌지만 분명히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경쟁을 할 유인을 갖게 되는 거죠. 국내 시장을 개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기업들이 많으면 또 어떤 긍정적인 선순환이 생기냐면요. 정부한테 경쟁을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결국에 자기를 살찌운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커지고 네. 경쟁은 더 많은 혁신의 유인으로 작용해서 그 국가의 기술 발전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데 네. 생산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적게 적고. 되고 이때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국가한테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되는군요. 네. 네, 이제 못 사는 국가가 되는 거죠. 경쟁이 제한되면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의 혁신 우위는 계속 낮아지고 국가의 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줄어들어 버려서 나중에는 장기적인 발전 자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정리하면 혁신과 경제 성장은 네. U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입니다. 경쟁이 약한 경우에는 네. 첨단 기술을 갖지 못한 기업들도 유리해요. 왜냐하면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강한 동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경쟁이 약할 때는요. 따라잡기만 해도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약했던 초기에는 첨단과 거리가 먼 기업들이 첨단에 가까운 기업으로 변모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 전체로 보면 대부분의 기술이 첨단 기술 기업의 위치에 올라서게 돼요. 네. 이 상태에서 경쟁이 더욱 강화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선순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애초부터 경쟁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네. 첨단 기술을 가졌던 소수의 기업들이 혁신의 유인을 느껴서 그들은 이제 유인을 느껴서 발전할 수 있지만 첨단 기술을 갖지 못한 다수의 기업들은 혁신을 포기해버려서 처음부터 경쟁 강도가 너무 높았다. 그럼 오히려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네. 하나의 시사점입니다. 어쨌거나 경쟁이 혁신을 강화시키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쟁을 막아주면서 혁신을 유인해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하셨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지식재산권 같은 맞습니다. 거요. 네. 특허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뭐 공정 있는 경쟁을 추동하면서 혁신을 계속 만들어내고 네. 이 특허청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막아주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네. 문제는 이 설명이 틀렸다기보다 마치 경쟁을 추동하는 노력과 경쟁을 막아주는 노력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좋은 거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는 나쁜 거 이렇게 보이는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이 기업이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혁신의 유인은 굉장히 강화되겠죠. 네. 근데 이때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까지 존재를 하게 된다면 혁신에 실패했을 때보다 혁신을 내가 얻었을 때 혁신의 네. 결과가 좋을 때 얻을 수 있는 빵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훨씬 더 혁신적인 리스크를 지고 무언가를 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게 채찍의 강도라고 한다면 네. 지식재산권 제도는 이 당근의 크기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네. 혁신을 추동하는 그러니까 두 요인이 굉장히 보완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당근과 요인들입니다.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결국은요. 네. 그래서 국가마다 산업 정책이 나오는 거 보면 그 경쟁과 혁신의 측면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자 경쟁이 혁신에 꼭 필요한 건가 오늘 이제 첫 질문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쭉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끝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경쟁은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리고 네, 싶었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 초기에 경쟁이 너무 높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쟁이 되게 낮았던 그 시기에 기술이 낮았던 시기에 낮은 경쟁 상태를 정부가 굉장히 잘 유지해 주면서 경쟁력 높은 많은 기업들을 끌고 왔던 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요. 뭐 보조금 정책이 존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산업 정책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러한 정책이 우리 상황에서 혁신의 유인을 높이는 요소로 작동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과거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도 이 성장을 추동하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경쟁과 혁신의 역할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